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오늘은 한국 문화 여섯 번째 한반도의 신화 중에서 남방계 신화와 혼합형 신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설화는 관련 기록이 절대 부족하여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주장 중 하나일 뿐, 하지만 대부분은 교과서에서 채택되는 내용들로 설명드린다는 점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신화, 남방계 그리고 북방계와 남방계가 합쳐진 혼합형 신화가 있습니다. 왜 혼합형이라고 하느냐? 강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건 북방계 신화인데 알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남방계 신화입니다. 두 개 형태가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자는 알란자입니다. 란. 그래서 닭의 알을, 닭의 알을 줄이면 뭐가 되죠? 달걀. 한자로는 계란이죠. 알란자입니다. 닭의 알. 거기서 태어나면, 알에서 태어나면 난생. 그런데 태생이라는 것도 있죠. 이 태는 큰별 태자에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가서 이것은 몸과 관련된, 즉 탯줄입니다. 탯줄로 태어나는 아이 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하죠.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고, 이들은 대부분의 포유류는 이 태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도레인을 보는데 이 도자는 건널 도자입니다. 중생을 제도한다, 건네준다는 거죠. 또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 건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서 온 사람들, 즉 일본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남방계 신화를 보겠습니다. 우선 김해를 보면, 자, 여기가 김해시입니다. 위에서부터 낙동강이 내려오죠. 그런데 여기는 남해예요. 그럼 바닷물과 흘러오던 강물이 만나면 유속이 느려지죠. 그래서 이쪽에 모래와 흙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삼각주라고 합니다. 삼각주. 여기 또 작은 삼각주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 옛날에 육지였어요. 이것들은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여기를 막아서 간척을 해가지고 농토를 만드는 거였죠. 그러면 왜 김해냐? 이 김은 쇠금자입니다. 이쪽은 쇠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쇠가 많이 묻혀 있다는 거죠. 쇠가 많이 묻혀 있어야 철기 문명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바다에 자가 들어갔느냐? 옛날에 이 김해 바로 옆에가 바다였죠. 그래서 이름이 김해인데, 그러면 가락국이라는 건 뭐냐? 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드라비다어에서 물고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그래서 가락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처가 다 가야국이죠. 수로왕은 하늘에서 황금개짝이 내려오는데 그 황금개짝에서 6개의 알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아이가 수로왕이죠. 수로왕 관련 있는 한시가 구지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
머리를 내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으리. 협박하는 거죠. 수는 머리 숫자고 로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내어라. 그리고 황금계짝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름이 김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래서도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대가야 고령가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락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가야국들을 통틀어 얘기할 때 가락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로왕의 왕비가 누구냐? 허씨인데 허씨는 인도 아유타국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서 딸을 동쪽으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상제는 하느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 아유타국은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드라비다족인데 그래서 지금 이 남쪽의 농경 문화는 이들이 가져온 게 아닐까, 벼농사는 이들이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농사와 관련된 낱말들이 드라비다족의 농사 낱말과 거의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남방계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씨는 이 상제의 명으로 인도에서 나와서 동쪽에 동남아시아에 미얀마가 있죠. 미얀마를 거쳐서 다시 중국의 사천성을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야로 왔다는 겁니다. 이 상징물이 뭐냐? 사천에서 가야로 올 때 타고 왔다는 배에 쌍어문이 있다는 거예요. 쌍어문은 뭐냐? 쌍은 짝이죠. 어느 물고기가 짝을 이루고 있는 문, 글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문의입니다. 지금 이 숭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왕의 능이에요. 그런데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한 가로막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방이라고 하는데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는 것이죠. 여기 평방에 여기에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화반이라고 하는데 쌍어문은 뭐냐? 이게 드라비다족의 물병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가리 보이시죠? 꼬리, 대가리, 지느러미. 이 두 개의 물고기 문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쌍어문이에요. 그런데 이 화반에 보면 물고기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 인도 신화에서는 쌍어문은 신화에서 세상의 수호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세상의 수호자, 즉 악을 물리치는 세상의 수호자다. 이것이 이제 인도의 경우, 인도에서 발생한 게 불교죠. 불교 일주문을 절을 들어갈 때 일주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금강역사가 좌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금강역사, 아주 단단한 힘센 자란 뜻이죠. 입의 모양을 보시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 하고 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오른쪽은 함이라고 입술을 꾹 닫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알파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인도의 글자 중에서 처음 글자가 아라고 합니다. 마지막 글자가 함이라고 합니다. 아라고 발음할 때는 입을 벌려야 되죠. 함이라고 발음할 때는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에 동아시아에서 주문을 외울 때 아와 함을 합해서
옴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수리 마하수리 옴도로도로 지비사바하 옴. 그리고 일본의 이단 사교 옴진료가 있었죠. 십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그 유독가스를 뿌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 속이 붉은색 무덤으로 붉은색으로 칠해진 그 무덤 내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 허씨는 일본계 여성이 아닐까? 일본 내부의 무덤 장식에 붉은색을 많이 칠한답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통 인도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인도의 향신료도 전해지죠. 방아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동남아 쪽에 있는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 왔다는 게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허씨 얘기는 뭐냐? 인도하면 불교가 발생한 것이죠. 불교 도래기, 인도의 불교가 한반도로 넘어오는 시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도는 건널 도자예요. 그래서 건너서 온 시기를 반영한다. 그 허씨, 왕비 허씨의 유물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스투파입니다. 스투파. 이 스투파가 지금 탑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신령스러운 돌을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형태가 바로 탑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스투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 도래기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 특이한 것은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성을 아버지 성을 쓰는 게 보통인데 이 아들들은 왕비, 엄마 허라고 하는 성을 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김의 허씨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 그들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생기는 돌궐부터 문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흉노는 오랑캐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훈이라고도 읽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한나라에게 밀리면서 유목민족이니까 계속 서쪽으로 초원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이 지역이 과거에는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이들은 그 서고트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밀린 서고트족이 동고트족을 밀어내고 그래갖고 결국은 게르만 민족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흉노 때문이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원인이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것이 서로마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흉노 중에 한 부족이 마자르족이 있었습니다. 이 마자르족이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초원지대를 찾아서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넓은 초원지대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헝가리입니다. 가리라고 하는 것은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헝가리라는 것은 훈족의 나라란 뜻이죠. 그랬는데 한나라는 전환이 있고 후환이 있습니다. 전환과 후환 사이에 왕망의 난을 일으켜요. 그랬는데 이때 흉노가 왕망과
같은 편을 먹습니다. 근데 결국 한에 의해서 진압당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 한 나라에서는 이들 반란 세력이라고 해갖고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은 이 후손들은 성을 바꾸고 일부가 산동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 땅이 산동이에요. 산동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당시 해상 교인론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대다수는 경주, 계림이라고도 하죠. 계림에서 기말지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가야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게 바로 김수로예요. 결국은 한반도 남부의 김해, 가락국 이쪽은 흉노의 후손들이 선진 문물을 갖고 철기겠죠. 그래가지고 김해 지역과 경주 지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로국이 되고 이쪽은 가야국이 되는데 가락국이 되는데 결국 이 가락국은 신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신라는 박석김 연합세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은 뭐냐? 박격거선데 이 박도 역시 발달한 뜻, 광명, 즉 조선처럼 해가 뜨는 땅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탈해, 그리고 기말지가 있죠. 이 기말지의 이름은 저쪽 중국 쪽의 기록에는 김일제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김일제는 바로 흉노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기말지 설화를 먼저 보면 탈해 때는 석탈해 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니사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사금. 그리고 왕궁 밖에서 닭이 우는 소리. 자, 이 북방민족은 새를 숭배한다 그랬죠? 그 새 중에 닭입니다.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닭 토템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냐. 단군신은 뭐죠? 곰 토템과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야.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이 대립을 하다가 한반도에서는 곰 토템이 승리해서 곰이 인간이 되고 호랑이 토템은 패배해가지고 인간이 되지 못한 것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임금의 명칭을 중학교 역사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고등학교 역사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신라가 국가가 되면서 일대가 박혁거세죠. 명칭이 거서관이었습니다. 부족장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2대가 누구냐면 남해인데 그 뒤에 붙는 이름이 뭐냐? 차차웅입니다. 차차웅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재웅 또는 처용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재웅이라는 게 뭐예요? 지프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찌르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고 바늘로 찌르면 그 이름을 가진 당사자가 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당 아닙니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종교의 우두머리. 그래서 소도의 경우에는 왕권과 신권, 종교가 분리되어 가지고 제사장의 구역에 군사가 못 들어가는 거죠. 즉 왕권과 신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인 거죠. 하여간 차차웅은 처용 또는 재용인데 이것은 무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왕이었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3대부터는 니사금이라고 하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임금을 하는데 옛날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은 경험이 풍부하고 현명한 자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임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빨이 많은 자가 가장 나이가 많은 자니까 떡을 베어 물면 거기에 이빨 자국이 나타나죠. 그걸 가지고 이빨이 가장 많은 사람을 왕으로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닛금이라고 그래요. 닛금. 닛금. 닛금을 한자로 쓰니까 니사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니사금이 닛금이 임금이 되는 거죠. 임금. 그래서 임금은 입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대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립은 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할 때 머리. 그걸 한자로 쓰니까 마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몽고어 쪽에서 우두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징기스칸이죠.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여러 부족장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 중에서도 부족장, 간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다, 머리다.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왕이란 칭호입니다. 왕은 하늘이고 땅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면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즉 천지인을 연결하는 자가 왕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형제끼리 왕위 자리를 물려주다가 형제 세습을 하다가 그 다음엔 부자 세습을 하죠. 그 아들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 다음 김수로 설화, 아까 말씀드렸죠. 구지봉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서 6개의 알이 나왔다. 그래서 육가야가 되었다. 한자 사전 거북구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혼합형 신화는 북방계 신화인 천강 신화 또는 시조 신화, 우리의 조상은 나라의 전사는 누구다, 이게 시조죠. 그래서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인간을 다스렸다는 거죠. 단군 신화. 그래서 이쪽은 강신무가 되죠. 강은 내릴강자죠. 오를승 내릴강, 그래서 승강기. 그 다음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 강수량 또는 강우량, 강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자이기 때문에 내린 비의 양만 따지는 건 강우량, 설이나 눈까지 다 나중에 물이 되지 않습니까? 다 합한 것은 강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신무다. 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이게 북방계인데 비해서 남방계는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난생이 신화예요. 그런데 신라 황금 대총이 있죠. 거기 보면 자, 왕의 무덤에서 나온 게 허리띠입니다. 근데 다 뭐로 돼 있어요? 이건 허리띠 장식이죠. 왕관이죠. 다 뭐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죠. 이 황금을 숭배하고 새를 숭배하는 것은 북방계 유목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보시면 옥이 있어요. 옥, 고곡. 옥인데 이렇게 구부러진 옥이죠. 이 농경민족은 옥을 숭상합니다. 결국 황남대총에서 북방계 특성과 남방계 특성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자, 문화라고 할 때는 우리 문화가 훨씬 더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문화라는 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가 다시 가장 선진 문화가 되고 선진이었던 지역이 후진으로 바뀝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앞선자가 뒤선자가 되고 뒤선자가 앞선자 된다고. 아까 황남대총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유리입니다. 자, 유리를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죠?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던 아라비아 대상들입니다.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 기술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만들어진 유리병이 실크로드를 타고 다시 신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릉왕의 무인석인데, 왕릉이 있으면 양쪽에 문인석, 무인석 있고 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돌로 만든 조각상들이 있는데 무인상입니다. 이 얼굴을 보세요. 이게 한국 사람 얼굴입니까? 이란 사람 얼굴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건 계속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까 차차옹과 처용, 재웅은 같은 어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신라 때 이미 페르시아 상인 처용이 바다 실크로드를 타고서 신라 땅에 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처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습니다. 김할지 설화는 왕궁 밖 숲에서 닭우는 소리에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에서 닭이 등장하는 것은 북방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새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왜 특히 닭이냐, 닭 토템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숲의 이름이 닭이 있었던 숲풀이다. 그래서 계림이에요. 닭개자 숲풀림. 그런데 이제 이 계림이 나중에는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계림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석탈의 왕이, 신라는 초기에 박석김 세 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 그랬죠. 탈해왕 9년 3월에 왕이 밤중에 금성은 지금 경주의 일부분일 거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신라의 동쪽 벌판이거든요. 이 새라고 하는 거, 이것은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을 쇳바람이라고 하죠. 벌은 벌판.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당시에는 한글이 당연히 없었으니까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새벌이 설화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 초기에는 셔벌이 되었다가 지금 서울이 되는 거죠. 한국의 수도 서울. 그러니까 원래 서울의 뜻은 동쪽 벌판이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자, 금성 서쪽 시림에서, 시는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풀이 시작된 곳이라는 뜻이겠죠. 시림 숲속에서 닭이에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리발자 신하를 보내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신하가 시림에 다다라 보니 금빛, 자, 북방 유목민족이죠. 황금, 작은 괴짝이 나뭇가지에 달려있고 흰 닭이, 희다라고 하는 건 결국 발달한 뜻 아닌가, 박달과 관련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이 사실을 듣고 왕은 괴짝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 조그마다, 작다라는 것은 한자로는 알지라고 쓰지만 이것은 아지일 거로 생각됩니다. 아지는 작다는 뜻이죠. 소의 아지, 송아지, 말의 아지, 망아지. 근데 왜 강아지냐? 개는 조선시대 때 가희라고 그랬습니다. 가희. 그런데 이제 모음 앞에 히읗은 자주 떨어져요. 그럼 아이, 모음이니까 합해지죠. 그래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희아지에서 이게 희가 떨어지면서 아지가 붙으니까, 그리고 이응이 더 들어갑니다. 다 이응이 들어갔죠. 그래서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산의 아이. 자, 이 신화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 설화, 남방 문화인 알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지금 기말제에서는 아예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왕이 기뻐하며 그에게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라 하여 거두어 길렀으니, 총명하고, 총은 왼쪽에 들어가는 게 귀이에요. 그래서 잘 듣는 겁니다. 명은 밝을 명자죠.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보는 것이, 이것이 총명한 겁니다. 지략이 뛰어나서 지혜와 계략이 뛰어나서 이름을 알지라 하였다. 알지. 또 금빛결작에서 나옴을 연유로 까닭으로, 성을, 인간의 집단은 처음에는 모계 사회였죠. 그래서 태어나면 여성에게 딸립니다. 엄마에게 딸리죠. 그래서 성이 돼요. 성을 김씨, 씨는 남을 높여 부를 때 이렇게 하지만 낮춰 부를 때는 이 씨 대신에 가를 집어넣습니다. 집가자. 그래서 김씨 하면 높임말이고 김가 하면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처음 발견되었던 장소인 시림에 다다라서 뭐라고 바꿨어요? 계림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 계림이 나중엔 다시 신라를 가리키죠. 그래서 계림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신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로써 국호를 삼았다. 나라 이름을 삼은 거죠. 그런데 이 김할지가 흉노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왕이 바로 된 게 아니라 김할지의 6대 손이 6대를 내려간 손자란 뜻입니다. 그럼 손자 아래를 뭐라고 불러요? 후손이라고 하죠. 뒤후자를 써서 후손. 그러면 할아버지는 조죠. 그럼 할아버지보다 더 위에 사람 뭐라 그래요?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상 후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미추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흉노의 후손인 김할지 일파가 경상도 쪽 김씨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경주김, 광산김, 의성김, 강릉김, 연안김 다 김할지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의 입장과 일본에서의 주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건널도 올레자입니다. 건너온 사람들 누구? 한반도에서.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도레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일본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데, 최초에는 조몬기입니다. 빙하기 한 12,000년 전쯤, 이때는 동해가 육지였어요. 그래서 한반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열도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만주나 이런 쪽에서 남하해서 일부가 걸어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죠. 원주민이 되었는데 그들을 통틀어서 조몬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수렵, 어로, 물고기 잡고 채집,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이렇게 살다가 아무래도 반도에서 뒤에 넘어온 사람들은 더 선진 문물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도레인에게 동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이 시대가 되는데, 이들은 조몬인은 별로 없고 도레인이 중심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산동반도에서 벼농사
기술을 일본에 전파합니다. 즉 한반도에서 넘어가고 중국에서도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얼굴형과 체형을 갖고 있어요. 유목민족들은 상체가 크고 하체가 짧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들은 이제 초기 국가 형태를 지닙니다. 그래갖고 백제가 신라가 가야를 평정할 때 참가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교역로를 확보하죠. 이때 이제 새로운 토기, 그릇, 제조법과 직조 기술이 넘어옵니다. 이 직조 기술, 옷감을 짜는 기술은 세오녀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쇼토쿠 태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태자라고 하면 황제의 아들, 이어서 황제가 될 사람이 태자입니다.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세자죠. 왕세자. 그래서 황태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사람은 한반도와 대륙문물을 도입하는 데 매우 열심이었어요. 왜? 권력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법률을 반포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중앙집권제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 불교에선 인과응보죠. 전생에 훌륭한 일을 하면 다시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현재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전생에 매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종교는 합리화에 이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면서 전쟁까지 일으키죠. 어쨌든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불교 문화가 융성합니다. 지금 이것은 호류지, 일본 발음이 호류지고 한자로 쓰면 법륜사라고 얘기하는데 5층 탑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이죠.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층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뻥 뚫려 있습니다. 안에는 어마무지하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불상. 이게 호류지 5층 탑입니다. 그런데 탑이라는 건 조금 전에 스투파를 얘기했었죠. 스투파, 탑처럼 생긴 거. 그런데 원래 한반도에서 탑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이렇게 나무로 모두 만들어요. 목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탑은 원래는 이 안에 스님들이 들어가서 수행하는 공간이었는데 별도로 법당이 생기면서 목탑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작아지면서 상징화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 형태를 보여주는 게 전탑인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전탑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방마다 승려가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거죠. 이것을 특히나 파고다라고 합니다. 파고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 법당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층으로 높게 솟아있죠. 전탑입니다. 전은 벽돌입니다. 벽돌로 만드는 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탑이 완전히 형태만 남아있는 상징으로만 남아있는 석탑이 됩니다. 이 목탑은 불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부분 남아있는 탑들은 다 석탑입니다. 그리고 전탑이 몇 개 있죠. 여주 신륵사라든가 아니면 안동 지역에 전탑이 좀 남아 있습니다. 벽돌전자라고 하는 거, 벽돌전. 그러면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거든요. 모는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벽돌. 벽돌을 흉내낸 석탑, 즉 석탑인데 이 영향을 받아서 돌을 쪼개 가지고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았기 때문에 분황사는 모전석탑입니다. 모는 흉내냈다는 뜻이에요. 벽돌을 흉내낸 돌탑.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연호랑 세우녀가 있는데 이 랑은 산의 랑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첫째 아이는 보통 한일자 써서 일랑, 그게 일본 발음으로는 이치로죠. 이치로. 사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연호예요. 그리고 세우녀, 녀는 여자죠. 연호가 이제 바다에 나가서 해초를 줍고 있는데 연호가 딛고 섰던 바위가 쑥 움직이더니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세호도 역시 바다를 찾아보는데 자기 섰던 바다가 또 연호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한반도에는 해와 달이 사라져서, 그래서 이제 점성술 일관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해와 달이 사라진 거다. 태양 신화죠.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하니까 불가능하다. 지금 내가 일본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세호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면 다시 해와 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더니 정말 해가 다시 나타났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영일만입니다. 만이라는 건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온 데가 만이죠. 곳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곳입니다. 한반도 지도에서 토끼 꼬리에 요 톡 튀어나온 부분, 이게 홈이 곳이죠. 만은 쑥 들어간데 곳은 튀어나온 곳. 그래서 장산곳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육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 이게 이제 연호와 세호예요. 이 조각이 영일만에 있죠. 어쨌든 이것도 일본과 조선의 한반도의 교류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반도로 건너온 전방 후원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일본의 무덤인데 앞부분은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로 생겼죠. 모방자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원으로 생겼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죠. 이런 형태를 전방 후원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라도 지방에 다수 보여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일반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일본 문화도 한반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화라는 건 항상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어디가 더 잘났어? 우리가 더 잘났어? 이렇게 국뽕 맞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도레인들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 왔는데 한반도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만주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시베리아 그리고 중동 지역, 중동하면 이제 그 페르시아가 되겠죠. 이쪽에서도 이주를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아까 봤던 원성 왕릉에 페르시아 무신상이 있었죠. 그게 처용과 관련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나 다 섞이는 겁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도레인들은 주로 4세기 말 7세기 후반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했는데, 그래서 이제 백제가 가야를 평정하고 고구려가 또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가야와 신라 쪽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때 상당수가 일본으로 이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백제와 삼국 중에서도 백제와 일본은 관계가 매우 깊어요. 그 삼국시대에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황산벌 전투, 이때 백강 전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만경강 뭐 이쪽이 되는데 여기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그다음 백제와 외, 그 당시에는 일본이라 외라고 불렀죠. 그래갖고 여기서 엄청난 규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강 전투는 최초의 국제전이에요.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국제전이다. 신라 당나라와 백제외가 편을 먹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항상 문화라는 건 상호작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문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식민사관과 동북공정 이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달 첫째 월요일 날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